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고요.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다른 분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진 않고 뭐 서울시에 뭐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신청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매력을 좀 느꼈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사람, 사회를 좀 다양하게 이해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사회과학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쪽이 데이터 쪽이니까 사람과 사회를 데이터적으로 뭔가 풀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데이터가 그런 내가 궁금한 것들을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뭔가 디깅이라고 해야지 데이터 마이닝 하기에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뭐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정책을 연구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정책을 연구하는 건 또 다른 기술적인 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다가 또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뭔가 그 아쉬움을 달래려 오늘 또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앞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1,000만 명쯤 되겠죠. 1,000만 명쯤 됐는데 그 인구를 어떻게 저희가 인구를 세야 하잖아요. 1,000만 명이라는 인구를 셀 건데 어떻게 세면 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저희가 주민등록을 하니까 주민등록된 사람을 카운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할까? 그걸로 충분할까 싶어요. 왜냐면은 서울은 되게 엄청 동적인 도시잖아요. 분명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울엔 위성도시가 되게 많아가지고 판교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용인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일산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를 카운팅을 할 때 서울에서 잠을 자고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만 카운팅을 하면은 뭔가 서울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담길 거란 말이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서울도 나름 세계 엄청 큰 도시 10개를 꼽으라면 항상 들어가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행 오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고 뭐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출장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의료 목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이 다 지금 서울에 있을 텐데 서울에 대한 뭔가 정보를 알아내려면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수요가 있었던 거죠. 연구자 관점에서나 아니면 행정가 관점에서나.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는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예요. 보시면 2010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아마 위성도시로 빠지거나 은퇴 이후에 서울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거겠죠. 대신에 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뭐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주관적이지만 거주는 서울 바깥에서 하고 그래도 일은 서울에서 하고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이런 배경이 있어서 기존의 주민등록 인구를 카운팅을 하는 거는 뭔가 한계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 정의를 해보자면은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시점 지역 인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점이란 거는 그 매일매일 매 1시간마다 이 데이터가 기록이 찍히고요. 지역은 이제 서울을 어떻게 지역을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구 단위로 나눌 수 있겠죠. 구 단위로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고 구 안에서도 저는 은평구에 사는데 뭐 가련동, 불광동, 진간동 그 동 단위로 나눌 수도 있겠고 동 안에서도 동이 꽤 크니까 그 집계구 단위로 나누거든요. 집계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은 집계구 단위로 나눌 수 있고 16,470개의 집계구가 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인구 데이터는 인구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을 하고 나이를 다 구분을 하거든요. 10세 그러니까 0세에서 10세는 이제 10세 단위로 하는데 그 이유는 5살 단위로 데이터가 계속 찍혀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지금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있잖아요. 그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는 지금 몇 시죠? 네. 강남구 뭐 관악동인가요? 신림동인가요? 신림동 뭐 11시에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찍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나이대 그리고 성별이 나뉘어서 집계가 돼서 데이터가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거주지 정보도 쓰는데요. 거주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그 전달 기준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달에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하면은 새벽에 보통 자는 시간일 거고 4시간이면은 거기에 4시간 거주한 날짜가 14일 이상이면은 거기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합의에 대한 건데 그런 거주지 데이터도 써요. 저는 꽤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매일매일 매 시간 단위로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은 저번 주 데이터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열어봤어요. 보시면은 이게 종류가 2가지인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행정동, 그러니까 저희 뭐라고 해야지? 이 서울대학교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가련동이라고 치면은 가련동 안에서 더 작게 나눠진 집계구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쪽은 다 똑같은 가련동인데 가련동 안에서도 집계구가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뉜 그 가련동의 어떤 집계구의 총 인구수가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고 5살 단위로 쭉 나눠져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관내이동 데이터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저희가 서울대 있잖아요. 서울대 있는데 다 다른 구에서 오셨을 거잖아요. 은평구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강남구, 뭐 서초구 다 다를 텐데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집계구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대에 있는 은평구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거고 서울대에 있는 사람 중에 서초구에서 온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거고 이런 데이터가 찍히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소수점도 있고 별표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운을 받으면 바로 열리는 데이터고요. 이거는 제가 좀 분석하기 편하게 잠깐 약간의 전처리를 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느냐 사실 조금 약간 빅브라더 일하기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거의 다 추정치예요. 1차적으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모이냐면은 저희가 KT 핸드폰이 있잖아요. 통신사 뭐 KT, SKT, LG 있을 텐데 KT 핸드폰이랑 KT의 그 기지국이 있을 거잖아요. 서울에 6,000개인가가 있을 텐데 있다고 하는데 그 핸드폰이랑 기지국이 서로 그
뭐라고 해야죠?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은 KT 아닌 사람은 어쩌냐. 그리고 뭐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추정을 해요. KT가 지금 우리나라 유통사 중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 정도고, 뭐 핸드폰 나이대별로 없는 사람이 이 정도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주민등록 인구나 뭐 교통 인구나 뭐 사업체 종사주 수, 도로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중 회계를 이용해서 추정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값의 어떤 반 이상은 추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되게 저희가 아까 행정동 단위로 되게 엄청 작게 나눴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되게 적으면은 사람이 특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표 처리를 해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3명 이하인 경우는 별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쓸 때는 항상 제 생각에는 자기의 목적에 맞는 거에 타당성을 좀 검증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는지 타당성을 좀 검증하는 식으로 뒤에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 위주로 만들어 봤어요. 오늘 저는 지금 저희가 몇 분까지 쓸 수 있죠? 제가 이거 카운팅하는 게 15분까지요. 네. 요거 각각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20대와 40대는 금요일을 어디서 보낼까? 20대와 40대의 서울에 사는 20대 20살에서 25살의 특징은 뭘까요? 네, 대학생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40대는 대학생보다는 40대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 집이 있을 거고, 가족이랑 사는 사람도 많을 거고, 뭐 회사 근처나 뭐 원래 살던 곳에서 많이 살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먼저 보면은, 그리고 이 금요일이란 것도 제가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밥을 요인 중에 40대를 보면은 이 각각 오전 3시, 그냥 새벽 3시, 오후 3시, 금요일 10시, 금요일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오전 3시에는 아무래도 거의 다 자고 있겠죠.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모습이에요.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모습이다가 오후 3시에는 일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도심에 종로, 여의도, 강남에 밀집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거주지에서는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9시가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40대는 아무래도 금요일 오후 불금을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20대랑 비교해 보시면 그게 더 뚜렷한데, 20대는 말씀 주셨다시피 대학생이 많겠죠. 대학생은 대학교 근처에서 많이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아마도 자고 있을 시간에 뭐 신촌, 강남, 여기가 아마 건대 이런 데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원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름 서울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형태고요. 오후 3시에도 비슷해요. 새벽 3시랑 비슷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는 곳이랑 뭐 공부하는 곳, 일하는 곳이 비슷할 테니까. 근데 40대와는 다르게 집에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계속 신촌이랑 뭐 강남, 건대 40대랑 비교해 보시면은 돌아가는데 20대는 돌아가지 않아요.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 네, 이런 걸로 제가 이 데이터는 제가 이걸 제일 처음으로 분석해 본 건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내국인, 외국인도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에 이태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태원에 사는 외국인들은 뭘 하면서 살까?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용산구에 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를 해봤어요. 목요일은 그냥 평일이어서 잡은 거고요. 하나는 각각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내국인인데요. 새벽 4시에 데이터예요. 요 검은 거는 제가 좀 실수를 해서 0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용산구에 사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용산구 안에도 동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어디에 분포하느냐를 시각화한 거거든요. 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용산구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좀 더 외국인이 용산구 안에서도 이쪽에 집중해서 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요거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후 3시 아까처럼 보통 일하러 나가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가 궁금했거든요. 보시면은 외국인은 크게 안 벗어나요. 용인을 크게 안 벗어나고 내국인은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주로 도심으로 많이 가요. 여의도, 강남, 종로. 그래서 여기가 맥스팟이 찍히길래 여기가 어딘지를 봤거든요. 이화동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왜 이화동을 많이 갈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화동에 벽화마을을 외국인이 많이 간다는 기사가 있긴 하던데 제 생각에는 종로에 어학원에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궁금했던 게 옛날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20대 초반 남자는 뭐를 하죠? 군대를 가겠죠. 그래서 왠지 번화가에 20대 초반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번화가란 이 단어 조건을 붙였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이제 세 지역에 여자 인구수 빼기 남자 인구수를 한 거예요. 20살에서 25살만 가지고 보면은 어디 한 곳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느 한 곳은 좀 차이가 나다가 어느 한 곳은 7,000명까지 차이가 나요. 20살에서 25살 대에서만. 보시면은 가장 차이가 안 나는 곳은 진관동이었어요. 제가 사는 집 근처. 진관동은 이제 뭐 젊은 사람도 많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20대가 막 엄청 몰리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주거 지역이니까.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거는 건대 그리고 신촌. 신촌은 아무래도 그 20대 초반이 엄청 몰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번화가일수록 이 20대 초반 남녀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금요일 오후 8시 기준이었고요. 또 궁금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계속 말씀드린 은평구를 사는데 한 달 정도 대치동 교육의 메카 대치동으로 한 달 정도 1시간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막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대치동, 강남 3구 이런 데로 교육을 가잖아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대치동에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대치동에 있는 10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5살에서 20살의 인구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제가 구 단위로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는 저희 고향 은평구고요. 하나는 강남이에요. 이 대치동 말고 강남 구 단위로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은 은평구는 별게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데서 공부하고 그 은평구로 오는 15살에서 20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요. 근데 강남구에 있는 15살에서 20살은 서울 전역에서 와요. 보시면은 뭐 당연히 강남구 중심으로 그 강남 3구라고 하죠. 서초구, 송파구에서 많이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은평구에서도 오고 강동구에서도 오고 이제 뭐죠? 뭐 여기에서도 오고 서울 전역에서 와요. 서울의 교육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또 10대 교육의 메카가 대치동이라고 하면은 20대의 교육의 메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 뭐 고시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요즘에 신림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신림동의 인구 분포를 보고 싶었어요. 앞에 게 있었으니까. 하나는 저희 계속 언급되는 저희 집이고 집이 있는 곳이고 하나는 신림동이에요. 어디가 어딜까요? 좀 특징을 잡아보자면 한 군데는 10대가 아예 없고 한 군데는 10대도 많고 70대도 훨씬 많아요. 여기가 저희 집 근처고 여기가 신림동이죠. 신림동이 아무래도 고시공부 뭐 이런저런 공부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20, 30대가 많고 저희 집은 살기 좋은 동네 70대 이상이 살기 좋은 동네 저도 보고서 좀 놀랐어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 좀 더 까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까보기 나름. 그리고 이제 새해란다. 19년도 끝나가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00년에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부모님이랑 보신각에 갔다가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깔려 죽을 뻔했거든요. 사람이 몇 명이나 왔을까? 이걸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12월 그러니까 18년도에 12월 31일 밤 11시에 있던 사람이랑 인구수랑 그 전날 혹은 전주 근데 31일 전주가 24일이어서 전전주 이렇게 그 11시에 보신각에 있던 동네에 사람 차이가 보신각을 보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정이 틀렸다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가정을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은 이제 시간이거든요. 9시, 10시, 11시. 그리고 각각은 날짜예요. 17일, 24일, 30일, 31일. 보시면은 24일이랑 31일에 사람이 많아요. 24일은 뭐가 있죠?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죠. 그래서 아마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근데 24일이랑 30일이랑은 다른 게 24일에는 놀러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31일에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보신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찍어봤는데 31일에 71,471명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평균이 한 3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만 1,000명 정도가 보신각을 보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쵸? 왠지 더 많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가설이 일단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집계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가설이 맞아도 집계 방식이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집계 방식 자체가 굉장히 추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 이상이 추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했다고 누군가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믿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따져볼 만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18년에도 그렇고 19년에 올 때도 그랬고 10만 명쯤 왔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4만 명이랑은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 했던 분석들이 다 틀린 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리냐,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계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어떤 데이터였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에 대한 시간 단위에 대한 데이터도 있었고 그 지리 정보도 있었고 거주지 정보도 있었고 나이, 성별 이 조합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분석해 볼 만한 거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 크게 양분됐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하나는 사퇴하라, 하나는 수호해라. 각 지역에 나눠져서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배까지 차이가 났었잖아요. 이 카운팅을 하는 방식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데이터 분석은 항상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린 분석이 어떻게 보면은 뭐 데이터를 까보지 않아도 알만한 것들이 아니냐,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했던 거는 이 데이터가 뭐 유효하냐, 뭐 수치상이 아니더라도 비율로서 유효하냐 이 정도밖에 제가 검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떤 뭐 사회과학 연구자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이든 행정가시든 뭐 언론이시든 뭔가를 주장을 할 때 그냥 하나의 근거로서 어떤 진실로서가 아니라 근거로서 이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래서 뭐 so what? 뭘 할 거냐, 어떤 정책을 펼 거냐, 어떤 사업을 할 거냐까지 연결이 돼야 뭐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도 그렇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그렇고 분석 자체는 의미가 없고 액션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엄청 어려운 파이썬 코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두세 달만 공부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코드랑 데이터, 제가 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았나요? 질문 한 3개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검증이 어렵다고 맨 마지막에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거를 이제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 터진 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큰게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이런 걸 카운트를 할 때 한 개의 방법이 아닌 2개 이상의 방법으로 네. 서로 검증을 하는 접근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요. 저도 사실 일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근데 네, 실제로 뭐 업무에서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교차 검증이라는 컨셉은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머신러닝 아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머신러닝에서도 어떤 한 번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항상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적은 많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이거 할 때 전체 프로젝트 기간은 어느 정도 있고 각 단계 중에 가장 조금 어려웠거나 길었던 거. 네. 제가 한 번에 다 한 건 아니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 10일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뭐 발표 자료 만드는 것까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 지도를 만드는 지도 시각화를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지도에 매핑을 하려면은 그 코드, 그러니까 은평구의 코드는 요거다. 그리고 그 은평구에 좌표를 찍어줘야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코드에 올리긴 했는데 요거가 따로따로 다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다운만 받으면은 어떤 지역에 대한 코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코드를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한글 이름이랑 매핑시키고 그 한글 이름이랑 또 그 지리 정보, GIS 정보 이런 걸 매핑시키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쉽다고 했지만 그건 좀 정정할게요. 그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뭐 조금 연습해 보시면은 할 수 있다.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네. 저도 예전에 이런 인구 데이터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A 동이라는 그 지역에
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 맞아요, 있어요.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처리를 가장 최근 데이터를 썼죠. 가장 최근 데이터를 썼고 그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 행정의 영역이어서요. 뭐 저희가 도시가 계속 변하잖아요. 새로 구가 추가되기도 하고 동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경계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그 지리 경계가 바뀌고요. 심지어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거랑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코드도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전처리 할 때는 그 다운받은 코드를, 그러니까 그 지리 코드를 통계청 코드로 바꿔서 통계청 코드에 그 대응되는 좌표를 찍고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아니면 그냥 데이터에 맞게 버전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은 많이 있어요. 네. 앞으로도 이런 쪽 관련해서 뭐 사회학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싶은지. 왜냐면은 아까 첫 페이지에 네. 한을 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건 좀 번외인데 업으로 삼는 거랑 재미로 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거로 업을 살려면은 프로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말씀드렸지만 그저 분석에 지나지 않고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거, 문제 제기를 한 거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행정 같은 걸 하려면은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뭐 주민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데이터는 그냥 저는 근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행정을 하려면은 좀 더 사회적인 맥락 뭐 그런 걸 알아야 하니까 흥미는 있는데 업으로 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시도해봤다가 사실 자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글도 잘 써야 되고요. 네, 그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